영국이나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처럼 이름만 들어도 시원한 바다 냄새가 느껴지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유럽의 대형 마트에 가보면 생선 코너는 고기 코너에 비해 초라할 정도로 작습니다. 식당 메뉴판에서도 해산물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고 조리법도 구이나 튀김 정도로 단조롭기 짝이 없죠. 수백 가지가 넘는 고기 요리에 비하면 바다의 풍요로움은 이들의 식탁 위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유럽인들은 도대체 왜 우리만큼 생선을 즐기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유럽의 식탁에서 생선이 사라진 지리학적 이유와 역사적 비밀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단순한 입맛의 차이가 아니라 거친 파도와 닫힌 바다, 그리고 종교적 관습이 얽혀 만든 인류학적 보고서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유럽 여행에서 마주하는 식탁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지리는 인문학이 드리는 깊이 있는 통찰을 놓치지 마세요. 유럽의 식탁에서 바다가 멀어진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바다 그 자체의 성격에 있습니다. 유럽 북부를 감싸고 있는 북대서양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결코 친절한 바다가 아니었거든요. 이곳은 차갑고 거칠기로 악명 높은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북대서양의 겨울 평균 파고는 5m를 훌쩍 넘고 폭풍이 몰아칠 때는 20m 이상으로 파도가 치솟습니다. 시속 60km가 넘는 강풍이 사방에서 불어오고 해안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수심이 급격히 깊어지는 탓에 조업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냉혹한 바닷속에는 대구나 청거 같은 특정 어종들이 엄청난 개체수로 살고 있지만 문제는 그들을 잡으러 나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는 점입니다. 증기선과 냉장 기술이 등장하기 전인 전 근대 시대에 유럽의 어부들이 타던 배는 노와 돛에 의존하는 작은 목선이었습니다. 이런 배로는 북대서양의 집채만한 파도를 견뎌낼 재간이 없었죠.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의 해안 마을에서는 조업을 나간 어부들이 단체로 돌아오지 못해 마을 전체가 초상집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바이킹을 떠올리며 반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9세기부터 그 험한 바다를 건너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배는 전투와 약탈에 최적화된 날렵한 구조였지 무거운 물고기와 얼음을 가득 싣고 보관해야 하는 어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결국 유럽인들에게 북대서양은 풍요의 보고이기 이전에 두려움의 대상이자 정복하기 힘든 괴물 같은 존재였던 셈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자연스럽게 육지 중심의 식문화를 고착화시켰습니다. 목숨을 걸고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안전한 땅에서 가축을 기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북부의 바다가 너무 거칠어서 문제였다면 남쪽의 잔잔하고 아름다운 지중해는 왜 사정이 다른 걸까요? 지중해는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생명체가 살기에 너무나 척박한 푸른 사막과도 같은 상태입니다. 지중해는 대서양과 연결된 입구가 지브롤터 해협 하나뿐인 거대한 닫힌 바다입니다. 폭이 불과 14km 남짓한 좁은 통로로만 바닷물이 드나들다 보니 해류의 순환이 극도로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닷물이 제대로 섞이지 않으면 깊은 바다의 영양분이 표면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산소 공급도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지중해 연안에는 육지에서 영양분을 실어다줄 큰 강이 거의 없습니다. 프랑스의 롱앙이나 이탈리아의 포강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하천이 짧고 급경사라 바다로 흘러드는 퇴적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바다에 먹이사슬을 지탱하는 플랑크톤이 자랄 영양분이 없으니 이를 먹고 사는 작은 물고기도 적고 자연스럽게 큰 물고기도 귀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지중해는 증발량은 많은데 비는 적게 내려 염도가 매우 높고 수온까지 높아 산소 용존량이 낮습니다. 예쁘지만 먹을 게 없는 바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북쪽은 너무 험해서 남쪽은 너무 척박해서 유럽인들의 식탁은 바다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바다의 성질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그 접점에서도 동아시아와 유럽은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유럽의 해안선이 우리네 바다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갯벌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강이 짧고 해안선이 급경사인 유럽의 바다에는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넓은 갯벌 대신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나 매끄러운 모래사장만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바다와 육지가 부드럽게 맞닿아 서로의 영양분을 주고받는 완충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갯벌은 단순한 진흙탕이 아닙니다. 강에서 실려온 비옥한 흙과 영양분이 쌓이고 밀물과 썰물이 하루에 2번씩 산소를 공급하며 미생물과 조개, 그리고 새우와 작은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거대한 인큐베이터입니다. 플랑크톤이 풍부하게 자라나고 그것을 먹는 작은 생물들이 늘어나면서 바다의 먹이사슬이 아주 촘촘해지는 장소이죠. 한반도의 서해나 중국의 연안, 그리고 일본의 내해 같은 동아시아의 바다는 이런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강이 길어 육지의 영양분을 듬뿍 싣고 내려오며 조수간만에 차가 커서 광활한 갯벌이 형성됩니다. 이곳은 수많은 해양생물이 태어나고 자라는 천연의 먹거리 공장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해조류부터 조개류까지 온갖 해산물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갯벌에 숨어있는 셈입니다.
반면 유럽의 해안은 파도가 워낙 거세서 진흙이나 퇴적물이 쌓일 틈이 없습니다. 퇴적물이 쌓이지 않으니 생태계는 단순해지고 인간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해산물의 종류도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죠. 네덜란드와 독일 사이에 와덴해라는 갯벌이 그나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아시아에 비하면 작고 생산성도 낮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기보다는 철새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정거장 정도의 역할에 그칩니다. 지형 자체가 바다의 축복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바다에서 땅으로 돌려보면 또 다른 흥미로운 이유가 발견됩니다. 유럽은 애초에 바다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육지가 충분히 풍요로웠던 땅이었습니다. 유럽은 기본적으로 대륙형 문명을 바탕으로 성장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륙 평야지대에 모여 살았고 바다와 멀리 떨어진 지역이 훨씬 많았죠. 지금처럼 물류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신선하게 내륙까지 옮기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유럽인들의 식탁은 고기와 유제품 그리고 곡물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기에 강렬하게 끌리는 존재입니다. 고기는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비타민이 압축된 완전식품에 가깝거든요. 게다가 복잡한 조리 과정 없이 불에 굽기만 해도 훌륭한 맛을 내며 포만감도 매우 큽니다. 인류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조상인 호모 에렉투스가 고기를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뇌의 용량이 급격히 커졌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죠. 인간이 고기를 좋아해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고기를 좋아하도록 진화했기에 험난한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고기는 늘 귀하고 비싼 자원이었지만 유럽은 사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드넓은 평원과 목초지가 펼쳐진 유럽의 지형은 목축업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농토가 좁고 목축이 어려운 동아시아에서 바다가 필수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다면 유럽인들에게 바다는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일 뿐이었습니다. 궂은 날씨에 목숨을 걸고 배를 띄우는 것보다 집 앞마당에서 소나 돼지를 기르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아르헨티나처럼 땅이 넓고 고기가 흔한 나라들이 여전히 해산물을 적게 먹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설령 유럽인들이 마음을 먹고 생선을 잡았다라고 해도 극복하기 힘든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 생선 특유의 지독한 비린내였습니다. 유럽의 바다는 차갑고 염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살아남기 위해 몸속에 특별한 화학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세포가 얼지 않도록 보호하고 높은 염도에 몸속 수분을 뺏기지 않으려고 TMAO라는 물질을 축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TMAO가 생선이 죽는 순간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강렬한 비린내를 뿜어낸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횟감으로 즐기는 광거나 도미 같은 따뜻한 바다의 생선들은 이런 보호 물질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훨씬 약하고 담백한 맛을 냅니다. 하지만 북대서양과 지중해에서 건져 올린 생선들은 잡자마자 손질하지 않으면 그 악취가 코를 찌를 정도로 심해집니다. 냉장시설이 없던 시절에 유럽인들에게 생선이란 곧 썩은 냄새가 나는 고약한 식재료라는 인식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생선 요리들이 소금에 절이거나 훈제를 하거나 아니면 레몬과 허브를 범벅해서 냄새를 가리는 쪽으로 발달한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생선 본연의 맛을 즐기기보다는 어떻게든 그 불쾌한 향을 지우는 것이 급선무였던 셈입니다. 자, 지리적 환경과 화학적 특성까지 살펴보니 유럽인들이 왜 생선을 멀리 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데 여기에는 환경적인 요인 말고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주 기묘한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비밀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생선을 먹는 행위를 일종의 고통이나 형벌로 여겼던 시절이 있었다라면 믿어지시나요? 유럽인들이 생선을 즐기지 않게 된 마지막 이유는 바로 종교와 문화의 유산에 있습니다. 유럽에서 생선을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 시기는 중세 가톨릭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미식이 아니라 철저한 의무였습니다. 가톨릭 사회에는 금육길이라는 엄격한 규정이 있었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을 기리기 위해 매주 금요일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 동안도 마찬가지였죠. 고기는 피와 육체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을 상징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고기 대신 생선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생선은 어디까지나 고기를 먹지 못할 때 마지못해 먹는 대체식이었을 뿐 결코 즐거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인식은 조리 방식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고기 대신 무엇을 먹을까가 요리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생선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지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소금에 절여 비린내만 없애면 그만이었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유럽의 식탁에서 생선은 필요할 때 억지로 먹는 음식이었고 고기는 기쁠 때 먹는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전통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나 큰 축일에는 화려한 고기 요리가 올라오고 사순절 같은 단식 기간이나 금요일에는 생선 요리가 올라오는 풍습이 그 증거입니다.
생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사회적인 요인과 결합하며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과거 유럽에서 고기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드넓은 숲에서 사냥을 즐기는 것은 오직 귀족들만의 특권이었고 고기를 먹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높은 신분을 드러내는 수단이었죠. 반면 신선한 생선조차 구하기 어려웠던 평민들은 내륙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반쯤 썩거나 딱딱하게 말린 염장 생선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지면서 생선은 가난한 자들이나 먹는 냄새 나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문화적 기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유럽인들이 생선을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유럽의 생선 기피 현상은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바다는 차갑고 거칠거나 혹은 겉만 화려하고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갯벌은 생명을 키워내지 못했고 육지는 이미 충분히 풍요로워 바다에 매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종교적 규율과 신분제가 더해지며 생선은 절제와 가난의 상징으로 낙인 찍혔던 것입니다. 반면 우리 동아시아의 바다는 얕고 비옥했습니다. 긴 강이 흙과 영양분을 끊임없이 실어 나르며 바다의 생명력을 불어넣었고 사람들은 그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공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식탁은 바다의 연장선이 되었고 유럽의 식탁은 철저히 육지의 연장선이 된 것입니다. 유럽은 육지의 풍요를 먹었고 아시아는 바다의 풍요를 먹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과 역사의 차이가 오늘날 두 대륙의 식문화와 요리법 그리고 우리의 미각 세계를 완전히 갈라놓은 셈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유럽과 아시아의 식탁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식재료 하나에도 이처럼 거대한 지구의 역사와 인류의 발자취가 숨어있다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하자면 첫째, 유럽의 바다는 지형적으로 어업 생산성이 낮았고 둘째, 육지의 목축업이 훨씬 경제적이었으며 셋째, 종교와 계급 문화가 생선을 멀리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훅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은 바다는 인간에게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럽인들에게 바다는 정복해야 할 대상이거나 피해야 할 위험이었고 우리에게 바다는 어머니와 같은 풍요의 근원이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수천 년 뒤 우리 식탁 위에 생선 한 토막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지은 것이죠. 지금까지 지리는 인문학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중해의 푸른 바다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역사적 미스터리 고대 로마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지리학적 비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